청와대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올 거라는 입장을 조기 답방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에 불만을 보였지만 미국은 오늘도 제재가 계속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남북 체육회담이 열립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북한 땅에 한눈에 들어오는 연평도 앞바다.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의 포신이 하얀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는 상징입니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올 거라던 청와대 입장도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고위 당국자가 조기 답방은 틀림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개성 연락사무소에선 체육회담이 열립니다. 노태강 문체부 2차관과 원기루 북한 체육성 부상이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 등을 논의합니다. 2032년 올림픽을 공동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협의할 전망입니다. 한편 다음 주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원산 갈마 지역을 찾아 단추를 푼 모습을 공개하며 대북 제재를 비판했습니다. 최고 용도자 농지께서는 적대 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보려고. 미 국무부는 오늘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를 할 때까지 경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무역 전쟁에 휘말린 시진핑 중국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역 갈등을 원치 않는다며 북한 비핵화 문제에도 협조 의사를 밝혔는데요. 두 정상은 이달 말 G20 회의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일 시진핑 중국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무역 갈등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미가 무역 갈등을 보였는데 양국과 전 세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며 중국이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지도부도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무역 전쟁으로 타격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핵 문제에서도 적극 협조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북 회담 추진을 찬성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지속해서 건설적인 작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무역과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친미 반중 행보를 보이는 브라질 보우소나르 당선인에게 트럼프 대통령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대만에게는 미국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등 견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과 산행을 간 자리에서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건 국가기밀이라고 대답해서 웃음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맞습니다. 국가 원수의 건강은 국가기밀이죠. 그래서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의 건강 정보를 캐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정원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 파악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입니다.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똑같이 생긴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영화 속 3D 스캐닝 기술은 이미 실생활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모난 3D 측정판에 올라서자 2초 만에 발 사이즈가 나옵니다. 길이와 넓이, 발등 높이까지 정확하게 스캐닝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이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형 변화와 건강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 속 김정은 위원장의 몸을 360도 스캔해 체형 변화를 분석하며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기술을 선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혈압과 당뇨 등 가족력이 있지만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단 가족력이 있다, 가족 경력이
그게 이제 혈압하고 당뇨다. 국정원은 지난 5월 북한이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채취한 토양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핵실험 여부와 핵폭탄 종류 등 북한의 핵 능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미국은 국적 취득의 기준으로 이른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든 미국 땅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ow, how ridiculous. We'r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a person comes in, has a baby, and the baby is essentially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for 85 years with all of those benefits. 자, 강동원 기자, 이 말부터 한번 좀 따져보죠. 예.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는 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습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요, 이 캐나다와 호주 등 30개가 넘는 국가들도 미국과 같은 제도입니다. 자, 이걸 속지주의라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수정헌법 제14조 제1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에 따라서 부모의 국적대로 아이의 국적이 결정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조건을 정해주는 정말 중요한 규정 같은데 이걸 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내려진다면 이 미국 대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대다수의 미국 내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이 출생 시민권이 헌법에 의해 규정이 됐다면 개헌을 통해서만 파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예. 미국에 와서 아이 낳는 이른바 원정 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앵커 베이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잠시 닻을 내려 정박하듯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한 해에 약 27만 5천 명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데 자, 이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의 약 7%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도 여전히 원정 출산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한 해에 약 5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괌이나 사이판, 그리고 하와이 이런 미국 영토인 휴양지로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원정 출산에 대한 국민적인 시선이 곱지 않은 건 사실인데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고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됩니까? 미국에서는 이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이 방문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은 불법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병원과 연계한 불법 산후조리원까지 미국 내에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미국 국토안보부는 연방 이민 단속국 등과 연계해서 이 불법 산후조리원을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원정 출산이 들통난 미국 입국자들에게는 평생 재입국이 금지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가 원수들의 신체 정보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건 아무래도 외국을 방문할 때일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래서 해외 방문 때 전용 화장실까지 싣고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생체 정보를 둘러싼 치열한 첩보전의 세계를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묵었던 숙소입니다. 아래층 일부 수행원들의 방에선 불빛이 보이지만 맨 위층 최고 권력자의 스위트룸은 커튼과 화분으로 가려졌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떠난 뒤에도 머리카락이나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수행원이 직접 방을 정리하고 전용 화장실 시설도 북한에서 공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건강 정보가 북한 체제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라든가 대소변 이런 것들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소련 첩보기관은 1949년 모스크바를 방문한 중국 마오쩌둥 주석의 배설물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정보기관이 소련 브레즈네프 당 서기장이 남긴 소변 성분을 채취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도 2006년 오스트리아 방문 때 전용 화장실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2008년 프랑스로 전송된 김정일의 뇌 사진을 해킹해 5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최고위급 인사의 생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각국 정보기관의 첩보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우리 경제의 반가운 뉴스입니다.
아쿠아일로를 걷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타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이 갈등을 매듭짓자는 통화를 한 뒤에 양국 정부가 무역 합의안 작성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경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합의안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초안을 토대로 이달 말 G20 정상회의 기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미중 정상의 전화 통화 후 초안 작성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집니다. Today I spoke to President Xi. We spoke and I said, look, we have to make a fair trade deal. 그동안 미중은 각각 2,500억 달러, 1,100억 달러 제품에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증폭된 상황.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위대한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공언한 지 사흘 만에 분위기가 전환된 겁니다. 중국 역시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那么我们认为也只有在这样的基础上双方才能够通过扩大合作给双方带来更多的福祉 다만 지식재산권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미국이 요구를 완화할지 등은 알려지지 않아 실제로 협상이 타결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홍콩 언론은 미중 정상이 당초보다 미뤄진 다음 달 1일 만찬을 겸한 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반발하는 일본 정부가 징용이 아니라 모집에 응한 노동자라는 표현을 꺼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을 부인하면서 자국 기업에 대해서도 한국의 배상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징용공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일본 정부는 징용공이 아니라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부른다며 모집도 있었고 관청이 알선한 징용도 있었는데 이번 재판 원고는 모집에 응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제동원이라는 의미가 담긴 징용이라는 표현을 빼겠다는 겁니다.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今般の判決は国際法に照らしてありえない判断であります。日本政府としては毅然と対応してまいります。 일본 정부는 각 부처 합동으로 지난 31일부터 기업 설명회도 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로 이름이 오른 일본 기업 70여 개가 대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자리에서 기업은 배상 책임이 없으며 배상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번 배상 판결을 받은 신일철 주군과 업계를 대변하는 일본 철강연맹은 한국 판결이 유감이며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파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뜨거운 이슈 알아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무역 협력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 통화였는데요. 양국 간의 관계가 복원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달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실상 낱낱이 살펴봅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파레이드,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국방부가 다음 주 대체복무 제도를 발표합니다. 대법원이 어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무죄를 선고해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인데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36개월간 합숙 근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홍영재 기자입니다. 대법관 13명은 어제 9대4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도 신설을 요구한 데 이어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방부는 다음 주 초에 대체복무제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교도소와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정기관에서 물자보금이나 행정지원 등 보조 업무를 맡길 예정입니다.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정할 예정인데 병역 기피 악용을 막고 공중보건의사나 법무관 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 대체복무제도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여야는 근무기간과 복무장소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체복무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처벌을 면제받으면 곧바로 병역이 면제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어도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려면 국회가 입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TV조선 홍윤재입니다. 어제 4명의 대법관은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 재판에서 밝힐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진정한 양심이 아니라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도인지만 가릴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찬반 논란 역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법원도 인정했다.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 인권단체들은 사회적 다양성 인정의 진일보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재판 중인 당사자의 소외는 남다릅니다.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기기울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명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징벌 개념이 아닌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영 일색인 인권단체와 달리 일반 시민과 종교계 반응은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이 오늘 하루에만 80여 건 넘게 올랐고 기독교 단체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모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 숙고 협의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건 그냥 뭐 우리 있을 수는 없고. 시민들의 반응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까지도 존경을 하는 게 이제 자유를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양심보다 오히려 더 우선시돼야 되는 국가 안보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소수자 인권 보호에는 공감했지만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청와대는 이미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후임자를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헌법상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이끄는 김광두 부의장도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명백한 오보나 전혀 들은 바 없다는 말로 교체서를 부인해온 청와대는 오늘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로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왜 없겠습니까? 또 그럴 때가 될 때까지는 제가 지금 예산 그 심의를 포함한 제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부총리의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염두에 두고 검증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만성 간염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던 전력이 논란이 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하성 실장 후임엔 김수현 사회수석이 유력하게 거명되지만 노무현 정부 경제수석을 지낸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도 함께 거론됩니다. 청와대는 또 제이노믹스 설계자 중 한 명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교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에는 병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교체설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예산 정국이 본격화하는 국면인 만큼 교체 시기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네, 경찰이 이재명 지사의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지사는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하며 검찰에서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 즉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한 혐의는 3가지입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입니다. 또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에선 누명을 썼다고 말하고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업적을 과장해 선거 공보물에 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선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부선 씨가 분당경찰서에 이 지사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며 진술을 거부해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서울 남부지검에 이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활동 관련 고발건도 불기소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경찰이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법리에 기초한 상식적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검찰에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해경군 김씨 트위터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조윤선 증인 답답하죠? 블랙리스트 못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도 자, 이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그냥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 말 들어보겠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있다 해서 신고받고 가서 이제 발견해서 이제 우측으로 유도해서 측정한 거예요. 운행 중 올림픽대로 오다가요. 거기서 영동역에서 운해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이달 초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이 아무 이유 없이 20대 남성에게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상해치사 사건으로 봤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고의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부실 수사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넘어진 여성을 끌고 가며 폭행합니다. 폭행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옷 같은 거 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좀 더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사람인데 해가지고 20살 박모 씨는 지난달 4일 새벽 2시 40분쯤 경남 거제시의 한 선착장 근처에서 폐지를 줍던 58살 여성 A씨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 분석도 하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증거가 다 명확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 디지털 포렌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계획 범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박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했더니 박 씨가 범행 직전 사람이 죽었을 때 반응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군 입대를 앞둔 박 씨가 여성에게 고백했다 거절당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봤을 때 행위 당시에 이미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검찰은 박 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경찰 공개에 출석한 심경이 먼저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김혜경 씨 아주 여유 있게 이제 미소만 보이고 들어갔는데요. 지난달 24일 비공개 조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바로 들어갔었고 오늘 다시 김혜경 씨를 불렀었거든요. 자, 최명욱 의원, 오늘 뭐 조사하는 내용이 어떤 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난달 24일 날 조사했던 내용 똑같은 내용이 될 겁니다. 예. 물론 지난번 조사 그 과정을 놓고 이재명 지사 쪽하고 경찰하고 좀 설명이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재소환된 것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2시간 정도 조사를 받다가 그 김혜영 씨가 비공개로 하기로 약속해놓고서 왜 그 조사받는 사실을 공개했느냐라고 그러면서 그냥 나갔다, 조사를 거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 논란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맞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그 오전 10시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조사받는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 해경군 김씨 논란 이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고 그 김혜경 씨 경우에도 저 해경군 김씨 트위터에 해경군 김씨가 내가 아니다. 저 계정 관리자가 이제 그 계정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저 경찰에 가서는 계속해서 이 해경군 김 씨는 내가 아니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놓고 판사들끼리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검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자 다른 부장판사는 일방적 주장을 관두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송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다시 48쪽짜리 글을 올려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확고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을 맡을 당시 행정처 문건의 작성자나 경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 부장판사가 글을 올린 지 4시간 만에 앞서 해명을 요구했던 박노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이 재반박했습니다. 박 지원장은 동일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재집행이 아니어서 김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위법한 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김 부장판사가 이 사안의 재판을 담당할 수도 있는 판사들이 포함된 법원 내부망에 일방적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지원장은 국제인권법 연구의 지지로 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출마한 뒤 양승태 전 대법원 행정처로부터 사찰을 당한 피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에 달하면서 법원 내부망에서도 판사들 간 충돌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무 일 아니니까 가서 오해를 풀자. 기분 나빴으면 내가 사과하면 될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순진하게. 진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바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불륜을 추궁하는데 불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막 달려들어왔어요. 문을 달려들어오는 정도로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하면서 때리는데 자기 동생이래요. 그랬을 거예요. 저렇게 발로 뻥 차서 제가 넘어졌어요.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막 발로 차고 손으로 막 폭행을 무자비하게 하더라고요. 사실대로 말해라,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양진호가 제 머리채를 잡고 때리면서 200만 원을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거의 끝나고 200만 원을 주기로 아니라고 회장방에서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짜리로 그거 아직도 있어요. 병원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분명히 200만 원이라는 치료도 드렸는데 뭐 제작하기 싫으면 마시고. 이야, 저게 듣기가 참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 의원님, 이게 폭행을 당한 사람에게 끝나고 나서 돈을 쥐어주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통칭 맥값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베테랑인가 뭐 그런 영화에 나오는데. 현장에서도 있었죠. 저희가 뭐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모 재벌 회장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은 조롱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그냥 주기도 않고 왜 되게 던져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조롱하는 투로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집단 폭행의 양상을 지금 이제 방송이라 아마 저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원래 고소했을 때 고소장을 보면 더 리얼하게 아주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 방송이라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 때린 장소가 회장실이거든요. 회장실이 사실은 이 사방이 전부 다 유리창으로 돼 있어서 바깥에서 전부 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저희들이 공개했던 동영상도 그냥 직원들이 있는 데서 그냥 때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건 회장실 밖에 직원들 일하는 그 옆자리에서 그냥 그 가격을 했던 것이고 이거는 회장실에 저 A 교수를 불러가지고 이 전부 다 유리창으로 돼 있는 그 회장실에서 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무려 2시간 반을 폭행했다고 하니까
2시간 반이면 뭐 별별 지금 뭐 몇 가지 방식이 나왔습니다만 저거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폭행을 했다는 거죠. 자, 저러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는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유 변호사님 이런 거는 뭐가 됩니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서 그냥 보통의 혼자서 폭행 뭐 낮에 뭐 뺨 한 대 때리고 이런 거하고는 완전 질적으로 달리 보죠. 공동 폭행이죠. 그러니까 4명이 덤벼들었으니까. 그렇죠. 공동 폭행이고 만일 여기 흉기는 뭐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만일 흉기까지 있으면 좀 더 형이 강해지고.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양진호 회장이 자기 동생한테 그렇게 때리면서 네가 때리고 벌금 얼마 물으면 되니까 계속 때려라. 그런데 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가면요. 벌금이 아니고 징역형으로 갑니다. 아니 폭행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의사 불벌죄 아닙니까? 단순 폭행. 반의사 불벌죄죠. 단순 폭행을 근데 대부분 이런 정도 폭행이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상해를 입으면 반의사 불벌죄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해를 꽤 입은 것 같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진단서를 끊었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뭐 진단서 끊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이 정도 진술을 하고 그다음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양진호 회장하고 그 동생하고 대화한 게 전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 통화 녹음도 아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다 그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도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고발 접수된 혐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7가지였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그리고 허위 선거 공보물 게시, 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경찰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정치 편향 또는 무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경찰이 독자 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지 아찔하다며 고발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좀 왜곡하고 또 있는 사실은 빼고 없는 사실을 과장해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경찰은 이 지사에게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재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3사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재판에 넘길 경우 도정 운영엔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 지사는 이딴 의혹 제기가 대선 경선 과정 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과도한 비판 때문이라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손해만 될 행동을 했더라고요. 그 후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위기라는 해석에 이 지사는 경찰의 사건 조작과 언론 플레이로 궁지에 몰리지 않는다며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이렇게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양진호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현직 대학 교수인데 폭로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양 회장이 집단 폭행을 하며 침을 뱉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교수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양진호 회장의 사무실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고성, 이런 욕 같은 거 이런 게 들리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지. 양 회장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로 의심했고 A씨는 대학 동기 사이일 뿐이라며 해명하려고 양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A씨는 양 회장이 동생과 지인을 불러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 회장이 침을 뱉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폭행을 한 뒤에는 치료비라며 200만 원을 강제로 줬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한번 가보시기 그러세요? 제가 분명히 200만 원이라는 치료비도 드렸는데. 폭행당한 뒤 미국으로 떠났던 A씨는 지난 2016년 귀국해 양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당시 검찰이 양 회장 등을 무혐의 처리했고 지난 4월에서야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지시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완성할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잘못했다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형이 나면 그 사람이 좀 겁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양 회장의 폭행을 처음 폭로한 전 직원 B씨는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가해자분에 대한 걸 더 조사를 해갖고 이제 더 많은 이제 사실들이
더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B 씨는 내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양 회장의 집과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했는데 닭을 잡는 엽기적인 장면에 쓴 것으로 보이는 일본도와 활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가혹행위를 당한 게 또 없는지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상배 기자입니다. 경찰이 양진호 회장의 집에서 종이봉투를 들고 나옵니다. 끝나신 거예요? 네, 오늘은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경찰은 오늘 아침 9시부터 양 회장의 집과 사무실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닭을 잡는 영상에 나온 것과 같은 일본도와 활을 찾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또 압수한 외장형 하드와 USB, 휴대전화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까지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쯤 양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제기된 혐의성 자료하고 또 추가적인 범행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노동당국도 양 회장의 사업장을 특별 근로감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부터 가혹행위나 폭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류 확인도 하고 필요하면 직원들 면담도 하고 조사도 하는 거. 필요하면 더 연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로감독 대상은 한국인터넷기술원 그룹 계열사 5곳으로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는 일단 한숨을 돌린 듯 합니다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올 한해 한국 경제 특히 수출을 떠받쳤던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호황이 끝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4분기에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스마트폰 시장도 이미 내림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밝게 웃지 못합니다. 미래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신흥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수요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업황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반도체 사업이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내년 1분기까지 실적 약세를 예상했습니다. 가격 경쟁도 치열하지만 세계 반도체 시장 자체가 위축된 탓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IC 인사이트는 4분기 반도체 시장 매출이 작년보다 6%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급격한 성장 둔화라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성장률은 2분기 20%대였지만 3분기에는 10%대로 떨어지고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앉는 형국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하락세입니다.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은 작년보다 8% 줄었습니다. 점유율 1위 삼성전자는 출하량이 13%나 줄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내년도에 있어서 스마트폰 생산이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동차와 조선산업 등의 위축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IT 산업에 먹구름이 몰려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병원 유리문을 뚫고 로비까지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강기까지 부서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인 운전자가 가속기를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병원 1층 로비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현관 유리문을 뚫고 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남성이 놀라 주저앉습니다. 유리 파편이 널브러지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폭탄이 터지면 이런 소리가 날까 싶을 정도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마터면 그 사람도 치일 뻔해서 더 놀란 상황이었고요. 오늘 아침 9시 10분쯤 79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병원으로 돌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부서져 의사 한 명이 갇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유리가 많이 깨지고 승강기가 고장이 났던 거거든요. 승강기를 밑에 지하로 유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갇혀있던 의사분을 그렇게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김 씨는 주차장으로 운전하다 제동기를 밟으려다 가속기를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대도 작용하고 있었고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그런다 밟아가지고 차가 갑자기 나가버렸다고.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운전면허가 있었고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